귀한 시간, 달맞이 아담에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한 노인이 밤마다 부엌에 섰습니다. 영주 초년, 내륙 깊은 산골 고을. 잇따른 흉년으로 봄 가뭄이 들판을 쩍쩍 갈라놓던 때였습니다. 또 백성들 얼굴엔 늘 그늘이 드리워 있었지요. 평생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양반의 손으로 물을 썰고 장작불 앞에서 연기에 눈을 찡그리며 국을 끓였지요. 손마디는 불에 그을려 거뭇했고 국물 간을 보다 뜨거워 혀를 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밥상이 자기 앞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노인은 김이 오르는 밥상을 들고 며느리의 방 앞에 내려놓곤 말없이 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작은 기와집 한 채, 그 집 며느리 연희는 장독대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바람을 맞으며 홀로 상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이 갑자기 드러눕더니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은 지 이제 사흘째 되는 밤이었지요. 초상이 막 끝난 집 안에는 삼배,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상 재단에 피워둔 향, 연기가 낮게 깔리고 노인은 위패 앞에 꿇어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연희는 마당 한편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건네야 할 것 같았으나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가 출신이었던 며느리 연희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 솜씨가 남달랐고 살림살이에도 빈틈이 없는 여인이었지요. 얼굴은 곱게 요란하지 않았고 눈빛은 맑으나 어딘가 그늘이 서려 늘 조용조용 움직였습니다. 남편 도윤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들에 나가 오래 서 있지도 못했고 조금만 무리하면 기침이 터져 나왔지요. 그러나 그는 늘 웃는 얼굴로 연희를 챙기는 다정한 사내였습니다. 연희는 문득 지난 겨울 밤을 떠올렸습니다. 바느질에 지쳐 잠이 들었던 어느 날 새벽녘에 눈을 떠보니 베갯머리에 따끈한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부엌으로 나가 보니 도윤이 아궁이 앞에 쓰러지듯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아직 나무 주걱이 쥐어져 있었지요. 연희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도윤의 이름을 불렀고 도윤은 힘겹게 눈을 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밥 먹는 모습이 제일 좋아. 그러니 제발 굶지는 마.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희는 식은 아궁이 앞에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집에서 밥을 지어주던 사람은 늘 도윤이었습니다. 병약한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부엌에 서던 사람. 이제 그가 없는 부엌은 찬 기운만 가득했습니다. 연희의 시집은 한준과 외아들 도윤, 그리고 새로이 들어온 며느리 연희, 셋뿐인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윤이 어릴 적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한준은 그 뒤로 홀로 아들을 키워왔지요. 친정은 멀고 가난하여 연희는 혼례 후로 친정을 단 한 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집을 곧 자신의 전부라 여기고 지냈지요. 그러나 시아버지 한준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예법에 어긋나지 않게 대하되 웃음 한 번 보이지 않았지요. 늘 단정한 거리만을 두는 이였습니다. 마을에는 한준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노인 길상이 살았습니다. 길상은 틈만 나면 대문 앞을 기웃거리며 안부를 물었지요. 한편 이웃집 아주머니 봉담댁은 집안 살림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드나들며 이 집 저 집 소식을 옮기는 것을 낙으로 삼는 여인이었습니다. 도윤이 세상을 뜨자 봉댁은 문상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다른 안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됐구먼. 얼굴이 곱긴 하던데 저리 고운 게 탈이지. 그 말 끝에는 염려보다 호기심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봉댁이 돌아간 뒤 연희는 마당에 홀로 서서 저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기와 끝에 걸려 있었지요. 도윤이 살아있을 때 둘은 저 노을을 함께 보곤 했습니다.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저 노을이 지고 나면 또 내일이 오겠지. 그게 무슨 대단한 말이라고. 연희는 그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내일은 옵니다. 그러나 그 내일에 도윤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 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사당 앞에 앉아 있던 한준이 어느새 안채로 들어갔는지 마당에는 연희 혼자였지요. 바람이 불어 장독대 뚜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연희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으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누워있던 자리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마지막 날 밤, 도윤은 연희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지요.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가게 되어서.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울면 도윤이 더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해드릴 걸, 제가. 도윤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연희가 잠시 눈을 붙인 사이에 숨을 거두었지요. 연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등잔불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사칵, 사칵,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마루를 건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연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추더니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숨을 쉬기가 어려웠지요. 한참 뒤에야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방문 앞에는 작은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김이 오르는 흰 쌀밥 한 그릇, 그 옆에 정갈하게 담긴 된장국 한 사발. 반찬이라고는 무나물 하나뿐이었으나 밥알은 윤기가 흘렀고 국물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지요. 연희는 멍하니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살폈습니다. 마루 끝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지요. 키가 크고 등이 굽은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한준이었습니다. 한준은 연희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몸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그대로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에 걸친 삼배 상복 자락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지요. 연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버님 하고 부르려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한준은 이미 안채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밥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밥그릇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하얀 쌀밥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지은 밥이라는 것이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손이 가지 않았지요. 왜 시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왔을까? 무슨 뜻일까? 연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결국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국 한 숟갈도 넘기지 않았지요. 새벽빛이 문틈으로 스며들 때까지 연희는 그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연희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지요. 방문을 열자 밥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밥알은 굳어 있었고 국물 위에는 기름기가 얇게 엉겨 있었습니다. 새벽 찬바람을 맞은 밥상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연희는 그 밥상을 거두어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버리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밤새 불을 피워 지은 밥이었지요. 차마 버릴 수 없어
솥에 물을 붓고 죽을 쑤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연희는 시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주는 새벽에 집을 나가 밭둑을 돌았고 해가 중천에 떠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연희는 안채마루를 쓸고 사당 앞에 향을 올리고 장독대 항아리를 닦았습니다. 손을 놀리는 동안에는 머릿속이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이웃 아낙 하나가 우물가에서 연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연희야, 친정에서 소식 없더냐? 아직은 없습니다. 어휴, 젊은 것이 과부가 되어서 어쩌나.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에 연희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젊은 과부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마을마다 전해지는 이야기였지요. 연희의 귀에도 익히 들려오던 말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까? 연희는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아간다면 쇠약한 부모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남편의 위패가 있었지요. 그리고 홀로 남겨질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다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마루를 건너는 발소리. 연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추더니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았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밥상이 놓여 있었지요. 김이 오르는 흰쌀밥과 맑은 국. 연희는 밥상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밥을 받아 먹으면 이 집에 남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밥상은 어김없이 방문 앞에 놓였습니다. 연희는 밥상을 들이지도 밥을 먹지도 않았지요. 그저 새벽이 되면 식은 밥상을 거두어 부엌으로 가져갈 뿐이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연희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눈 밑이 깊게 패이고 볼이 움푹 꺼졌지요. 거울 같은 장독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연희는 흠칫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그날 밤 연희는 등잔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으나 몸이 너무 지쳐 있었지요. 눈을 감자 어둠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금살금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가볍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발소리. 도윤이 늘 그렇게 걸었지요. 밤중에 연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부엌으로 나갈 때 살금살금 마루를 건너던 그 발소리.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지요. 문 너머로 낮은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무심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서방님? 그 순간 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사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굵고 낮은 늙은이의 숨죽인 기침 소리였지요. 연희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을까, 현실이었을까? 연희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밥상이 놓여 있었고 마루 끝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나 멀리 안채 쪽에서 삼배 자락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밥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요. 방금 들은 것은 도윤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 한준의 발소리였지요. 그 밤 이후로 연희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밥상을 볼 때마다 도윤의 얼굴과 한준의 얼굴이 겹쳐 보였지요. 도윤이 지어주던 밥, 한준이 지어다 놓는 밥. 두 사람의 손길이 밥상 위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요. 그러나 밥상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소금이 떨어진 탓이었지요. 상복 위에 검은 쓰개 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지요.
장터는 북적거렸습니다. 파, 무, 배추를 파는 좌판이 늘어서 있었고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연희는 소금 장수를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가는 거 연희 아니요? 봉댁이었습니다. 연희는 모른 척 걸음을 빨리 했지요. 그러나 봉댁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어휴, 상칠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근데 말이여, 그 집 늙은 시아버지가 밤마다 며느리 방 앞을 서성인다며? 에이, 설마 그 한준 영감이? 내가 들은 얘긴디 밥상을 들고 방 앞에 놓고 간다더라고. 연희의 발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곱긴 곱다더라. 얼굴이 반반하니 쯧쯧 저러다 무슨 일이 나면 어쩌려고.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요. 소금을 살 생각도 잊은 채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의 눈에 대문이 들어왔습니다. 대문 앞에 아이들 서너시 모여 있었지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다가가자 아이들은 낄낄거리며 흩어졌습니다. 대문 위에 수트로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과부 시아비. 연희는 그 글씨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치마 자락으로 글씨를 문질러 지웠습니다. 그러나 숫 자국은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방문 앞에 밥상이 또 놓였습니다. 연희는 문을 열지 않았지요. 새벽녘 문을 열어보니 밥상은 밤새 찬바람을 맞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국물 위에 서리 내린 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소문은 어느새 연희의 마음까지 짓누르는 두 번째 상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일부러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한준이 마루를 지나가면 고개를 숙였고 부엌에서 인기척이 나면 방문을 닫았지요. 마주칠 일이 없으니 말을 나눌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연희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돌아오고 있었지요. 무거운 물동이를 인 채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뒤뜰 쪽에서 낮게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발을 멈췄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뒤뜰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신 작은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한준이었습니다. 연희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담 뒤에 몸을 숨긴 채 귀를 기울였지요. 한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아. 그 한마디에 연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끓이던 국맛을 이 늙은 것이 어찌 있겠느냐. 내가 새벽마다 부엌에 서서 밥을 짓던 것, 이 애비는 다 알고 있었다. 다 알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밥상만 받아 먹었다. 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손이 위패를 쓸어내리고 있었지요.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도 이 애비는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줬다. 평생 밥 한 번 지어본 적 없는 늙은이가 뭘 하겠느냐. 그저 내가 아픈 몸 이끌고 부엌에 서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없으니 누가 저 아이를 먹이겠느냐. 내 처자가 굶어가는데 이 애비가 어찌 밥을 먹겠느냐. 연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지요. 내가 그 아이를 먼저 보내고도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겠구나. 내 허리를 휘게 만들던 그 밤마다의 밥상. 이제는 내 처자에게 돌려주고 싶구나. 이 늙은 것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 한준이 위패 앞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담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가 밤마다 밥상을 놓는 까닭이 음흉함이 아님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아비의 차마 말로 하지 못하는 속죄였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간밤에 들은 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아들을 잃고 밤마다 부엌에 서는 늙은 아비.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부엌에서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희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지요. 부엌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부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한준이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장작이 축축한지 불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한준은 연신 부채질을 했지요. 연기가 피어오르자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보였지요. 연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까닭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준은 도마 앞에 섰습니다. 무한 토막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지요. 칼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덜커덩, 덜커덩. 도마 위에 떨어지는 무조각들은 두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손가락만 하고 어떤 것은 종이장처럼 얇았지요. 연희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도윤이 부엌에 서던 모습이 겹쳐 보였지요. 도윤도 처음에는 저랬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부엌에 서서 서툰 손으로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기 일쑤였지요. 그때마다 연희가 달려와 상처를 싸매주곤 했습니다. 한준은 물을 솥에 넣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풀면서 나무 주걱으로 저었지요. 그러나 불 조절이 서툴러서 국물이 넘칠 듯 끓어올랐습니다. 한준은 허둥지둥 솥뚜껑을 열었다가 뜨거운 김에 손을 대고 말았지요. 낮은 신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준은 내인 손을 호호 불며 국을 저었지요. 장작불에 그을린 손마디가 거뭇하게 보였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양반이 밤마다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한준은 국간을 보려고 국자로 국물을 떴습니다. 입에 대었다가 너무 뜨거워 혀를 내밀었지요. 그 모습이 어딘가 우습기도 하고 또 어딘가 눈물겹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문틈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이해와 의심, 고마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처음으로 한준을 향한 미묘한 정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밥상은 문 앞에 놓였습니다. 연희는 문 안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중얼거렸지요. 아버님도 서방님도 굶지 말라 하시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에 다녀오던 길상 노인은 해걸음 무렵 한준 집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길상은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루 끝에 한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밥상이 들려 있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준은 며느리의 방문 앞에 밥상을 내려놓더니 잠시 서성이다가 안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길상은 흠칫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방금 본 것이 틀림없었지요. 늙은 시아버지가 젊은 며느리 방 앞에 밥상을 놓고 가는 모습.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길상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마침 봉댁과 다른 아낙 둘이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길상이 다가가자 봉댁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길상 어른, 어디 다녀오시우? 한준이 집 앞을 지나왔네. 아, 그 집이요. 요새 소문이 자자하던데. 길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한준 영감이 밥상을 들고 며느리 방 앞에 놓더구만. 아낙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봉댁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지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밤마다 그런 데잖아. 에이, 그래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 늙은 영감이 젊은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는 겐가. 안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길상은 뒤늦게 입을 열었다 후회했으나 이미 늦었지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연희가 우물가에 가면 안악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지요. 길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하거나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문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킬킬거렸지요. 한준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서당 앞을 지나는데 훈장이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평생 예를 갖춰 인사하던 사이였습니다. 한준은 멈칫 서서 훈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지요. 그날 밤 한준은 여느 때처럼 밥상을 들고 연희의 방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밥상을 내려놓는 손이 유난히 심하게 떨렸지요. 며칠 뒤 연희는 장에 소금을 사러 나갔다가 길상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길상은 연희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요. 그러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희 아가, 잠깐 이야기 좀 하세.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길상을 따라 장터 한편의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갔습니다. 길상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이 살아계실 적에 밤마다 쌀을 조금씩 아껴 숨기던 것 자네도 알았는가? 연희는 처음 듣는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길상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지요. 도련님이 어릴 적부터 병약해도 효심이 지극해서 늙은 아버님 드실 밥을 따로 지어 문 앞에 놓곤 했지. 자기는 미음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말이야. 연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요. 한준 영감은 그걸 다 아는 척도 않고 그저 말없이 들여다 먹었네. 아들이 병든 몸으로 밥을 짓는 것을 알면서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게 그 영감 성미 아닌가. 허나 그게 늘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야. 길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이 돌아가시던 날 내가 문상을 갔었네. 한준 영감이 사당 앞에 엎드려서 이러더군. 내가 내 밥을 받아먹기만 하고 한 번도 내 밥을 지어주지 못했구나. 이 불효막심한 아비를 용서해라.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더라고. 연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그러니 저 영감이 자네 방 앞에 밥상을 놓는 건 자네한테 무슨 흉심이 있어서가 아닐 거야. 아들이 못다한 일을 대신하려는 게지. 아들의 몫을 갚으려는 게야.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에게조차 내색하지 못한 효심, 그리고 한준이 평생 품고 살았을 죄책감. 그 모든 것이 밥상 위에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길상은 연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이 험하니 조심하게. 허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길상이 떠난 뒤 연희는 느티나무 아래에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숲이 흩날렸지요. 연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곧장 도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요.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 개키고 책을 정리하고 붓과 벼루를 닦았습니다. 그때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조각이 손에 잡혔습니다.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지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비단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필체였지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님께 이 몸이 오래지 못할 듯하옵니다. 밤마다 기침이 심해지고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지옵니다. 아버님께 효도다운 효도 한번 못하고 먼저 가게 되어 죄송하옵니다. 부디 연희만은 굶기지 마옵소서. 이 아이는 이 집에 와 한 번도 제 배를 먼저 채운 적이 없사옵니다. 늘 저를 먼저 먹이고
아버님을 먼저 챙기고 자기는 남은 것으로 끼니를 때우던 아이옵니다. 제가 못다한 밥상 아버님께서 대신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불효자의 마지막 부탁이옵니다. 불효자 도윤 올림. 연희는 그 몇 줄의 글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도윤이 죽기 전 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 바로 자신의 끼니였다는 것을. 그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한준이 밤마다 서툰 손으로 밥을 짓고 문 앞에 밥상을 놓았던 까닭. 그것은 아들의 유언을 지키려는 아비의 몸부림이었던 것이지요. 연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부엌에서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준이 또 밥을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엌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연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한준이 솥 앞에 쪼그려 앉아 국을 저어가고 있었지요.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한준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희가 부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국자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왜 나와 있느냐? 밤바람이 찬데 아버님께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연희는 손에 쥔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준의 눈이 그 종이 위에 머물렀지요. 삐뚤빼뚤한 글씨, 나 지금 필체. 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서방님의 유품을 정리하다 찾았사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어찌하여 매일 밤 제 방 앞에 밥상을 두시는 것이옵니까? 마을의 험한 말들이 아버님 귀에는 들리지 않으시옵니까? 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아궁이 불만 바라보았지요. 불빛이 늙은 얼굴 위로 일렁거렸습니다. 아버님. 연희가 다시 불렀습니다. 한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 아이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들 도윤이가 죽기 전 내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리더구나. 연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연희는 평생 남을 먼저 먹이느라 제 배를 채워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제가 없더라도 부디 그 아이만큼은 굶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그 녀석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 손이 떨려 국물을 흘릴지언정 아비가 되어 자식의 마지막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느냐. 소문이 무서워 내 아들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한준이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게 이 못난 늙은이의 마음이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울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한준은 다시 고개를 돌려 아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지요. 부엌 안에는 국물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울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지요. 연희가 우물가에 나가면 안악들이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치면 손가락질이 따라왔지요. 아이들은 대문 앞을 지나며 이상한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어느 날은 대문에 또 낙서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이 아니라 붉은 황토였지요. 불효, 며느리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지우다가 손톱이 깨졌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으나 멈추지 않고 문질렀지요. 친정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연희의 오라버니였지요. 그는 마당에 서서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을마다 소문이 자자하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걱정이 태산이시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너라.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라버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요. 이 집에 머무는 것이 시아버지에게도 자신에게도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남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지요. 서방님, 제가 떠나야 아버님께서 편해지실까요? 제가 이 집을 떠나면 서방님이 서운해하시겠지요. 위패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밤새도록 그 앞에 앉아 울었지요. 한편 한준도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며느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 같았지요. 밥상을 계속 놓아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아들의 유언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며느리를 내쫓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로를 위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서로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가장 답답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결국 어느 날 연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남편의 옷 몇 벌, 작은 바느질 도구, 그리고 도윤의 편지를 품에 넣었지요.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보자기에 싸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윤과 함께 지냈던 이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저녁,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던 밤. 모든 것이 이 안에 남아 있었지요. 연희는 짐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한준이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연희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연희는 한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이만 친정으로 돌아가려 하옵니다. 한준은 아무 말 없이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머무르면 아버님께도 누가 될 뿐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사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로서 부족한 것이 많았사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준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바람이 스쳤지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떠나겠다면 붙잡지 않겠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요. 그러나 가슴이 쓰렸습니다. 다만 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지요. 오늘 밤 상 한 번은 내 손으로 차려다오.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크게 떴지요. 마지막으로 내가 차리 밥을 먹고 싶구나. 그것이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다. 연희는 한참을 말없이 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야겠사옵니다, 아버님.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한준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부엌에 들어서자 찬 기운이 뺨을 스쳤습니다. 아궁이는 식어 있었고 솥은 비어 있었지요. 연희는 잠시 멈춰 서서 부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부엌에서 도윤이 밤마다 밥을 지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아비를 위해, 아내를 위해. 그리고 도윤이 떠난 뒤에는 한준이 이 자리에 섰지요. 평생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양반이 서툰 손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연희는 쌀자루를 꺼냈습니다. 쌀을 바가지에 담아 물에 씻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이 맑아질 때까지 5번을 헹궜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손끝에서 미끄러졌지요. 솥에 쌀을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손등으로 물의 높이를 재었지요. 도윤이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손등 위로 물이 살짝 잠기면 딱 알맞은 물량이라고. 연희는 그 말을 떠올리며 물을 조절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마른 짚을 넣고 부싯돌을 쳤지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짚에 불이 붙자 장작을 하나씩 올렸지요.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국을 끓일 차례였습니다. 연희는 된장을 풀고 물을 썰어 넣었지요. 칼질이 일정했습니다.
도마 위에 무 조각들이 고르게 떨어졌지요. 한준의 서툰 칼질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준이 서툰 손으로 물을 썰던 모습, 연기에 눈을 찡그리며 국을 젓던 모습, 뜨거운 국물에 혀를 대면서도 포기하지 않던 모습, 그 서투름 속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깊었던가. 국물이 끓어올랐습니다. 연희는 간을 보았지요. 조금 싱거웠습니다. 소금을 넣고 다시 저었습니다.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무나물, 콩나물, 그리고 한준이 좋아하는 장아찌. 도윤이 살아있을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지요. 아버님은 장아찌를 좋아하셔. 밥에 올려 드시면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신다니까. 연희는 항아리에서 장아찌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지요. 구수한 밥 냄새가 부엌 안가득 퍼졌습니다. 연희는 주걱으로 밥을 고르게 섞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 된장국 한 사발, 무나물과 콩나물, 그리고 장아찌.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이었지요. 그때 연희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찬장 한편에 놓인 밥그릇 하나, 금이 간 사기 그릇이었지요. 연희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도윤이 쓰던 밥그릇이었습니다. 어느 날 실수로 떨어뜨려 금이 갔으나 도윤이 버리지 않고 계속 쓰던 것이지요. 물건에도 정이 드는 법이야. 연희는 그 금 간 밥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한준의 앞에 놓을 그릇이었지요. 아들이 쓰던 그릇에 담긴 밥. 그것이 이 밥상에 담긴 마지막 의미였습니다. 밥상을 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한준이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연희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녁상 올려옵니다. 연희는 한준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준의 눈이 밥상 위에 머물렀지요. 그리고 금 간 밥그릇을 보았습니다. 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그릇은 서방님이 쓰시던 그릇이옵니다. 연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준은 한참이나 그 그릇을 바라보았지요.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앉아라. 한준이 말했습니다. 너도 앉아서 함께 먹자. 연희는 멈칫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한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예법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밥상이 놓였지요. 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드시지요, 아버님. 연희가 말했습니다. 한준은 수저를 들었으나 차마 밥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금 간 밥그릇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도 저희가 이렇게 마주 앉은 걸 보면 참 좋아하실 것이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요. 맛있구나. 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냄새만으로도 알겠다. 도윤이가 왜 그토록 내 솜씨를 자랑했는지. 연희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크게 한 술 떠 입에 넣었지요.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떨어졌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준도 밥을 떴습니다. 금 간 그릇에서 밥을 떠 입에 넣었지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먹어야 한다. 한준이 말했습니다. 살아야 해. 그래야 그 녀석도 편히 쉰다. 울지 말고 먹어라. 이제 이 상은 내가 차린 것이니 내가 주인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이 적막한 마루를 채웠지요. 그것은 슬픔을 삼키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밥그릇은 비어 있었고 국그릇에는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았지요. 연희는 빈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떠난 뒤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다 비운 것이었습니다. 한준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밥상은 그만두겠다.
연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몫은 오늘로 다하였다. 한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내 배를 채우고 내 길을 걸어라. 이 늙은 것까지 짊어지려 들지 말고. 연희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밤마다 밥상을 놓은 것은 도윤이의 유언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준은 멀리 어둠이 내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가 밤마다 내 방 앞에 밥상을 놓던 것. 나는 다 알고 있었. 병든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부엌에 서는 것을. 그런데도 한마디 못하고 그저 아들이 지어준 밥을 받아 먹기만 했다. 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 내가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들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도 숨을 거둘 때도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게 밥상을 놓았다. 아들에게 갚지 못한 것을 아들이 사랑한 내게라도 갚고 싶었다. 그것이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한준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이제야 알겠구나. 밥 한 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지요. 도윤이 밤마다 아비를 위해 밥을 지었던 것. 한준이 그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것. 도윤이 죽기 전 남긴 유언. 그리고 한준이 서툰 손으로 밥상을 차려 문 앞에 놓았던 것. 그 모든 것이 밥상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밥알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연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갚을 것 없다. 한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이 도윤이가 바라던 것이고 이 늙은이가 바라는 것이다. 그 말에 연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지요. 그 안에는 고마움이, 따뜻함이, 그리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요. 연희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저 별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길상 노인이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봉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한준 영감을 찾아갔었네. 길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물어보려고 말이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준 영감이 내게 편지 한 장을 보여주더군. 도윤 도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였어. 길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아버님, 제 아내만은 굶기지 마옵소서. 이 아이는 이 집에 와 한 번도 제 배를 먼저 채운 적이 없사옵니다. 그게 도련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준 영감이 밤마다 며느리 방 앞에 밥상을 놓은 건 아들의 유언을 지키려던 것이었어. 음흉한 마음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야. 봉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아낙들도 고개를 숙였지요.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려서 그 집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르겠네. 소문이란 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법이야. 길상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 중 하나야. 내가 잘못했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댁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연희가 우물가에 가면 아낙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지요. 아이들은 더 이상 대문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봉댁은 어느 날 연희를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입을 놀려서 큰 죄를 지었네. 용서해 주게. 연희는 봉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난 일은 묻겠사옵니다. 앞으로 서로 잘 지내면 되지요. 봉댁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이 집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기로 했지요. 한준 또한 더 이상 밤마다 문 앞에 밥상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가 저물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연희가 차린 저녁상을 함께 나누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침묵은 편안해졌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국이 맛있구나. 연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을 넣었사옵니다. 그래, 도윤이도 이 된장국을 좋아했지. 두 사람은 도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 장난치던 이야기, 공부하다 졸던 이야기, 연희를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붉어지던 이야기. 슬프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지요. 도윤의 위패 앞에는 늘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맑은 물 한 사발이 올라갔습니다. 연희가 아침마다 정성껏 차린 것이었지요. 한준도 가끔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요. 대신 조용히 아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 가뭄이 끝나고 여름 장마가 지나고 가을 추수가 끝났지요.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연희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았지요. 도윤과 함께 눈을 맞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예쁘지요, 서방님. 연희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눈송이가 흩날렸지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세월이 흐른 뒤 이 마을에서는 한동안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며느리와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밤마다 밥상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었다는 이야기. 소문과 오해는 쉽게 입으로 오르내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은 밥 한 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는 이야기. 연희는 늙은 시아버지를 끝까지 모셨습니다. 한준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리고 저녁상을 함께 나누었지요. 한준은 눈을 감기 전 연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덕에 이 늙은이가 외롭지 않았다. 한준이 떠난 뒤 연희는 제가 하여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며 한 집안의 어머니가 되었지요. 아이들이 밥 투정을 할 때면 연희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굶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그 집의 문 앞에 더 이상 밤마다 밥상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한 마음이 밥상에 담겨 전해지던 그날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잔잔한 여운을 남겼지요. 옛말에 무언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없이도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를 이르는 말이지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말보다 밥 한 그릇이 더 깊은 마음을 전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이 글 읽고 계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계신 곳 향해 마음을 담아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